다른 병원에서 20-30번이나 받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 흉터 치료인데, 제가 진짜 말리고 싶은 시술이 라고 들어보셨죠? 요새 유행처럼 많이 하시는 시술 중에 이라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피부과 가서 돈은 많이 내고 시술은 잔뜩 받았는데 효과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실제로 상당수의 병원에서는 피부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정해진 이벤트나 패키지만 권장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잘못 받으면 호구되는 시술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리는 시술은 레이저 토닝입니다. 피부과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색소 문제를 호소하시는데요. 이럴 때 첫 치료로 가장 흔하게 권유받는 치료가 바로 레이저 토닝입니다. 하지만 레이저 토닝 20번 넘게 받았는데 오히려 기미가 진해졌어요. 돈만 쓰고 효과는 하나도 없던데요. 토닝 하자고 하면 솔직히 의심부터 들어요 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곤 하죠. 레이저 토닝은 전 세계적으로 기미의 표준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료에 실패하거나 부작용으로 이어진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레이저 토닝에 엉뚱하게 돈 쓰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기미나 색소 침착을 치료할 때 적합한 시술인데요. 기미는 자외선, 염증, 호르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쉽게 악화되며 자극에 민감한 색소 질환이기 때문에 레이저 토닝처럼 저출력, 저자극으로 장기간 반복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문제는 진단이 잘못되었을 경우인데요. 주근깨, 검버섯, 흑자와 같은 색소 질환에는 레이저 토닝을 아무리 적용해도 거의 변화가 없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병변들은 리팟, 젠틀맥스, XLV 레이저와 같이 강한 에너지를 이용한 특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없이 피부가 얼룩덜룩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레이저 토닝부터 시작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기미 상태에 따라 레이저 토닝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기미는 멜라닌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장벽 및 진피 환경의 문제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레이저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는 주베루, PRP, 어푸스, 미백 스킨 부스터와 같은 다양한 병합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레이저 토닝은 정확한 파라미터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레이저를 쓰니까 효과도 다 똑같다는 오해도 많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출력, 스팟 크기, 반복 횟수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죠. 무작정 세게 하면 오히려 기미가 자극받아 더 진해질 수 있고, 너무 약하면 아무런 효과 없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부 상태와 기미 중증도에 따라 개개인의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이 치료 전문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레이저 토닝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바로 저색소증인데요. 이는 반복적인 레이저 토닝에 의한 자극으로 멜라닌 세포 자체가 파괴되면서 피부가 얼룩덜룩하고 불규칙하게 하얗게 탈색되는 현상입니다. 마치 부분 백반층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한번 생기면 회복이 어렵고 영구적으로도 남을 수 있죠. 장기간 과도한 횟수의 레이저 토닝을 반복했을 때 종종 발견되는 증상으로, 이런 반응이 보이면 레이저 토닝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의 휴지기를 가지거나 피부 재생을 돕는 처치나 약물 치료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에서 잘못 받으면 호구되기 쉬운 시술 두 번째는 바로 프락셀입니다. 여드름 흉터나 모공, 피부결 개선을 고민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프락셀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때는 흉터 치료의 대명사처럼 불리기도 했고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프락셀 받고 나서 피부가 더 얇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회복이 안 되고 피부만 민감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프락셀은 잘못 사용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시술인데요. 프락셀이란 fractional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피부의 미세한 열 자극을 부분적으로 균일하게 가해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레이저 치료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전에는 피부 전체를 박피하던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워낙 부작용이 흔하여 건드리지 않는 피부를 일정 부분 남겨두고 회복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흉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 바로 프락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상당한 손상과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반복하면 만성 홍조,
부족, 예민 피부, 색소 침착, 회복 지연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락셀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시술일까요? 요즘에는 피코 프락셀과 같이 프락셀의 원리를 차용하면서도 보다 안전한 느낌을 주는 레이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실제로 회복이 빠르고 자극이 적어 처음 치료하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게 더 적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깊은 흉터나 오래된 흉터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치료 경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심한 흉터를 치료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클래식한 프락셀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에 있어 가장 명품 장비로 일컫는 울트라퍼스 앙코르, 울트라퍼스 알파와 같은 레이저도 알고 보면 CO2 기반의 강력한 프락셀 레이저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 흉터 치료의 핵심은 이 프락셀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게 강도를 설정하고 또 얼마나 회복을 고려하느냐라고 볼 수 있고요. 프락셀은 그만큼 더 강력한 조직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과정,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시간, 또 개개인의 피부 반응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강도와 간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잘못 치료하면 피부를 망가뜨리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유독 더 신중하고 정교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피부과에서 잘못 받으면 호구되기 쉬운 시술 세 번째는 바로 주베룩 볼륨입니다. 이 모르면 간첩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실제로 지금은 주베룩 볼륨을 하지 않는 병원이 드물 정도인데요. 이토록 많은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바로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콜라겐이 생긴다, 필러보다는 안전하다는 말에 필러의 대체제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주베룩 볼륨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경각심 없이 시술받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최근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베룩 볼륨의 성분은 PDLLA로 피부에 주입되면 천천히 분해되면서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고 자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필러처럼 주입 즉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스스로 차오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형성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주베룩 볼륨은 콜라겐 생성이라는 생리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한 결절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위는 눈 밑과 목인데요. 예전에는 두 부위 모두 자주 시술했지만 결절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면서 현재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눈 밑 피부와 목 피부는 공통적으로 피부가 매우 얇고 피하 지방층이 거의 없으며 미세혈관이 많은 부위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주입 깊이가 달라지거나 양 조절이 실패해도 주베룩 볼륨 입자가 뭉치면서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눈밑 결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 목 결절의 위험성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이용해 이 목 가장자리에서 진입하여 중앙까지 주베룩 볼륨을 주입하게 되는데 이 목은 곡선 구조, 캐뉼라는 직선 구조이기 때문에 이 목 중앙 부위에서는 캐뉼라 끝부분이 이 진피 가까이 얕게 닿을 수 있고 그 지점에서 이 결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베룩 볼륨 시술 시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위험한 부위는 되도록 조심하자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베룩 볼륨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주베룩 볼륨을 하지 말아야 할 얼굴보다 꼭 해야만 하는 얼굴이 훨씬 많고요. 그렇기에 저 역시도 상당히 선호하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만큼 정확한 적응증과 리스크 평가, 그리고 시술자의 손기술과 해부학적 감각이 전제되어야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피부과에서 잘못 받으면 호구되기 쉬운 마지막 시술은 바로 필러인데요.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필러이지만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고 예나 지금이나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미용 시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대 미용의학에서 필러만큼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도구는 거의 없죠. 단순히 꺼진 부위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얼굴의 구조적 균형을 잡고 젊고 건강한 인상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요새는 필러의 응용 범위가 얼굴을 넘어 몸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깨 라인을 직각으로 보이게 만드는 어깨 필러나 엉덩이나 골반 라인을 보강하기 위한 엉덩이 골반 필러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요. 심지어 두피에 주입하여 키가 커 보이게 하는 이른바 키 필러에 대한 논문 보고도 등장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잘 사용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거나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필러가 위험한 경우 필러를 어디에나
쓸 수 있다고 해서 어디에나 쉽게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위는 코와 미간인데요. 이 부위는 얼굴에서 가장 굵고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 구간이죠. 이곳에 필러를 잘못 주입하면 드물지만 혈관이 막히면서 피부 괴사는 물론 망막동맥을 통한 실명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러 시술 후 실명 사례에 관한 리뷰 논문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술 부위로 코와 미간을 꼽기도 하였죠. 게다가 코필러는 성형수술보다 간편하고 일상적인 제약도 없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최근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코필러로 코를 진짜 예쁘게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미세한 비율 조정이 까다롭고 피부 두께나 피하 지방층의 구조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거나 뭉툭해지는 현상도 발생하죠. 그래서 단순히 성형수술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 부위입니다. 필러 결과물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최근 국산 필러 제품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품의 원가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필러 시술 단가를 낮춰 환자를 유인하고 시술의 질보다는 용량을 늘려 매출을 높이고자 하는데요. 상담 실장이 이왕이면 많이 넣는 게 낫다고 권유하고 환자는 좀 더 볼륨감 있는 얼굴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필러는 과유불급 그 자체입니다. 과하게 주입하면 얼굴이 빵빵하고 무거워 보이고 인조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이 꺼진 부위를 채우다가 다른 부위와의 비율이 깨지기도 하죠. 따라서 이 부자연스러움을 피하려면 항상 부족한 듯 시술하고 필요할 때 소량씩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얼굴의 자연스러움을 결정짓는 부위 중 제가 유심히 확인하는 곳은 이마와 턱끝, 입술인데요. 은근히 놓치기 쉽지만 얼굴의 인상과 비율을 결정짓는 핵심 부위이기 때문에 꼭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마는 너무 입체감이 있어도 너무 꺼져도 문제인데요. 제가 예전에 예쁜 아이돌 이마를 분석한 적이 있죠. 이마가 과하면 인조인간 같고 꺼지면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고요. 특히 한국인처럼 중안면이 긴 얼굴형에서는 이마가 튀어나오면 얼굴이 커 보이고 반대로 납작하면 중안면이 강조되어 길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마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선의 볼륨을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이마 볼륨을 교정할 때는 무조건 필러만 고집하기보다는 주베록 볼륨같이 콜라겐으로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시술이나 바이리즌처럼 묽은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이 수분을 머금어 자연스러운 팽팽함을 만들어주는 시술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턱끝은 한국 사회 특유의 V라인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많이들 필러를 시술하는데요. 이 턱끝이 지나치게 뾰족하면 화살촉같이 어색하고 인위적인 얼굴형이 되기 쉽습니다. 정면과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과하지 않게 입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입술 역시 유행을 쫓다 보면 부자연스러워지기 쉬운데요. 한때는 끼우 입술이라고 해서 중심부가 볼록하고 입꼬리를 올리는 형태가 유행했지만 이는 표정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입술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얇거나 오므라든 입술 비율을 개선하거나 대칭성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을 추천하고요. 동시에 눈과 코와의 미적 조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유명한 피부과 시술인데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시술이라도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세심하고 정교한 시술을 받아야 부작용 없이 올바르게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단순히 유명하거나 남들이 많이 한다고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내 피부에 맞는 시술인지 위험한 요소들은 없는지 꼭 확인하고 받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